네,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IFRS 18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2편에서는요,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더 좋은 ERP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wC 3일 회계법인의 서종혁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편에서는 왜 바뀌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IFRS 18호라고 하는 기준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실무적으로는 이 COA를 재설계를 하고 그리고 과거 비교재무제표를 산출을 하고 또 ERP 시스템의 향후 관리 방안까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 좋은 ERP를 사용하시는 기업 담당자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IFRS 18호 도입까지의 로드맵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가 2024년 4월 IFRS 18호 발표 시점부터 이제 2027년 1월 1일 최초 적용 시점까지에 대한 이상적인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이 26년 상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핵심적인 준비 기간인데요. 바로 지금이 핵심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상반기 기간 동안에 이 IFRS 18호로 인한 이 기준서 차이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재무보고 체계를 개편을 한다든지 비교재무제표 재산출 그리고 ERP 데이터 집계를 위한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기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년 하반기를 이제 듀얼런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기준인 IAS1 기준과 그리고 IFRS 18호 기준을 동시에 산출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있는 영역들이 추가로 식별이 됐다라고 하면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마련해 두는 것이 26년 하반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27년 1월 1일부터 이 IFRS 18호를 적용을 해서 최초 공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에 체크 포인트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IFRS 18호를 준비함에 있어서 스스로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핵심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는 26년 하반기부터 재무정보 데이터 집계가 가능한가? 결국에는 이 COA가 재설계가 되고 시스템 반영이 제때 완료되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COA 세분화, 이런 COA 개편을 27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26년 비교 표시 정보는 엑셀 수작업으로 산출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27년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6년 하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듀얼런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속 가능한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선정되었는가. 이게 뭔가 이제 NPM이라는 항목이 도입이 되고 나서 이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NPM이라기보다는 회사가 향후에도 계속 공시를 하고 정말로 이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로서 적절한 것이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IR 전략이라든지 뭔가 성과 보상 체계라든지 그리고 재무 지표와 엮여 있는 대출 약정이나 이전 가격 체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IFRS 18호로 인해서 영업이익 숫자가 바뀌게 되면은 이런 내부 관리 손익이라든지 대출 약정 조건이라든지 이전 가격 정책 이런 부분들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이러한 영향 분석 그리고 이 비교 재무제표 제작성 그리고 향후
이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체계를 수립을 하고 NPM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2027년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결산과 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 예를 들면 뭐 해지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 성과 측정치에 대한 변화 관리, 이런 부분들이 27년 도입 이후의 주요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과제를 정리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실무적인 과제를 제가 리스트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슈 영역 분석입니다. 이슈 영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앞서 1편에서 설명드린 개념이 이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를 먼저 정의를 하고 잔여 범주가 영업 범주이기 때문에 이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을 분석을 하고 우리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의 예시처럼 특정 기업은 일반 기업하고 분류가 이제 영업손익과 투자손익의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OA 분석입니다. COA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의미를 하고요. 이 COA 분석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가장 핵심 영역입니다. 이 손익계산서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COA를 IFRS 18호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세분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존 계정하고의 매핑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에 재무제표 공시를 할 때는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실계정 과목, 보통 세목단에서 이 계정 과목을 5레벨 체계라고 할 때 이 5레벨 계정을 실계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합산 계정 체계를 IFRS 18호에 맞게끔 모두 재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지금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순서대로 단계를 보고서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손익계산서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재무상태표까지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놓치시는 영역 중 하나인데요. 이 IFRS 18호의 경우에는 이 영업과 투자와 재무 범주가 자산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손익이 같이 결정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에 분류하고 손익계산서의 분류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영업과 투자와 재무의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상태표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과제로 비교식 재무제표 산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 회사는 25년 재무제표까지 제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 회사가 아니면은 26년 재무제표를 IFRS 18호 기준으로 이제 제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주석이나 현금흐름표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제작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형태입니다.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7년 IFRS 18호 도입 이후에도 과거 기준의 이 재무제표에서의 영업이익을 3년간 주석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거 기준의 영업이익과 18호 기준의 영업이익에 대한 병행 관리 방법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게 이제 주요 과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NPM입니다. NPM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NPM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NPM 금액을 어떻게 산출을 할 건지 산출 방법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출 수식도 확정 지어야 되고 이 NPM을 시스템에서 산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엑셀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고요. 당연히 비교식 주석 때문에 2025년도 금액을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회사가 내부 통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부 통제 중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통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RCM이라고 하죠. 통제 매트릭스에 있는 통제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회사가 우리 회사만의 회계 정책서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계 정책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관리적인 영역들, 회사가 내부적으로 KPI를 설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관리 손익으로 성과평가를 하신다거나 혹은 해외 법인하고의 이전 가격이 존재한다거나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마크업을 통한 이전 가격을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IFRS 18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과제가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게 단순히 재무제표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IFRS 18호가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라고 해서 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변경인데요. 결국에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라는 거는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이 모든 재무보고 인프라 전체를 점검을 하고 개편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또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보통은 그룹사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IFRS 18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자회사들에게 확산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회사마다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속회사가 뭐 하나나 두 개가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종속회사가 수백 개에 달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8호 관련해가지고 앞서 보셨던 별도 재무제표의 분석 과제를 연결 기준으로 먼저 수행을 하고 종속회사들에게 확산을 해야 되는데 수백 개 되는 종속회사를 예를 들면은 모 회사 회계팀에서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모두 다 분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코핑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스코핑을 통해서 IFRS 18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중요한 회사들, 금액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업적으로 좀 특이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을 선정을 먼저 하고요. 이 중요성이 낮은 회사들은 스코프 아웃을 하고 종속회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내려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사 규모가 클수록 점검할 항목이 많아지니까 더 일찍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 그룹사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본사는 연결 기준으로 IFRS 18호 도입 컨설팅을 끝내고 이제 올해 자회사 확산 롤아웃 과제를 선정을 해서 롤아웃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많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의 또 다른 핵심 주제입니다. ERP 영향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좋은 ERP 제품도 제품별로 영향이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더 좋은의 ERP, 이제 가장 최근 제품을 예로 들게 되면은 이 아마란스라고 하는 솔루션과 옴니솔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 두 가지 ERP 제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ERP는 본질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IFRS 18호에 대한 대응 방식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아마란스라고 하는 제품은 기존의 아이큐브 제품의 후속 모델이고요. 이 옴니솔이라고 하는 제품은 IU 제품의 이제 후속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아마란스하고 옴니솔의 설계 구조가 좀 다른데요. 아마란스는 흔히들 말하는 사스 형태의 이 패키지형 ERP 제품입니다. 그리고 옴니솔은 구축형의 플랫폼 형태의 ERP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란스의 경우에는 이 COA의 체계라든지 재무제표 구조가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더존에서 이 생성을 하시고
확정하신 이 COA 체계와 재무제표 구조를 그대로 쓰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옴니솔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정을 세팅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회사가 이 본인 회사의 상황에 맞게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하고 재무제표 양식도 직접 정의를 하는 조금 더 유연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옴니솔은 회사마다 이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 과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세팅된 어떤 환경 설정이라든지 재무제표 양식도 모두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란스는 더존 차원에서 표준을 바꿔주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럼 옴니솔은 회사마다 별도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마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더존에서 이 표준 COA 체계와 표준 재무제표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존에서 IFRS 18호 기준으로 패치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만 이제 18호를 시스템에서 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더존의 아마란스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계정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존에서 이 IFRS 계정 패치 옵션 상품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솔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 자사의 COA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양식이 이제 독자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별로 개별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고 ERP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회사들은 뭔가 더존에서 일괄적으로 패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이 전반적인 ERP 영향도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ERP 환경을 가장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 회사의 운영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회사의 ERP 운영팀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옴니솔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옴니솔 ERP에서 실제 수행해야 될 세부 과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이제 4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COA 세분화에 대한 시스템 반영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기존의 COA를 뭐 하나로 돼 있는 거를 2개나 3개로 나누어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화 환산 이익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연계되어 있는 BS 재무상태표 계정을 세분화를 한다라고 할 때 이 기존의 미수금이 이제 거래처를 포함을 하고 있는 미결로 관리되는 계정이었다라고 할 때 이 미결의 잔액이 존재하는 계정을 운영 환경에서 2개로 나누려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거래처의 잔액을 물고 있는 계정을 2개로 나눈다라고 할 때 각각 잔액을 이관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관을 할 때 뭐 기존 미결 잔액을 반제를 하고 새로 생성을 할지 아니면은 데이터 마이그 형태로 이관을 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운영 환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리포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전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이 COA 세분화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실계정만 세분화하면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계정 세분화를 완료를 했으면은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합산계정 체계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만 시스템에서 IFRS 18호 기준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합산계정이 18호 기준으로 변경이 돼야만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계정을 만약에 세분화한다거나 또 신규로 생성을 했다거나 뭐 삭제를 했다거나 했을 때 이로 인해 영향받는 ERP 환경 설정 값들을 모두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계산 로직이 있는데 특정 계정을 참조해가지고 그 계정과 관련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산 마감 로직이라든지 다른 모듈에서 넘어오는 전표가 특정 계정을 참조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계정이 세분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영향도 분석을 해서 모든 환경 설정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결산하실 때 바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CBO 영역에 대한 검토이고요. 이 CBO라고 하는 것은 ERP 표준 패키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전용 개발한 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커스터머 맞춤형인가요? 맞습니다. 커스터머 볼트온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거는 기존의 아이큐브 제품이나 아마란스에서는 CBO 개발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고 옴니솔 해당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옴니솔에서는 이제 CBO 개발이 가능합니다. 고객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특정 CBO가 이 COA를 세분화했을 때 과거 기준의 계정을 참조하도록 하드코딩이 돼 있다,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할 때는 이 CBO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BO 영향도 분석을 하고 만약에 실제로 영향받는 CBO가 있다라고 하면은 변경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옴니솔 사용하시는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CBO가 회사마다 굉장히 수준이 달라서 어떤 회사는 CBO 개발이 전혀 없이 스탠다드 기능만 활용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CBO 개발을 많게는 몇백 개를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CBO 개발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CBO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제표 양식이고요. 이 옴니솔에서는 스탠다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재무제표를 여러 개의 양식을 등록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시스템에서 IFRS 18호 기준의 손익계산서와 기존의 IS1 양식의 재무제표를 모두 산출하고 싶은 경우가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에서 3개년 동안 주석 공시를 해야 되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 양식의 재무제표를 모두 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시스템 환경 세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석이라든지 현금흐름표를 엑셀로 산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옴니솔 안에 있는 재무제표 양식 메뉴에 이제 다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양식도 모두 변경이 돼야 된다. 모든 주석이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영향을 받는 주석과 일부 현금흐름표 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NP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내부적으로 우리는 NPM을 ERP에서 산출을 하고 싶어 라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사실 회사마다 NPM을 뭐를 설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탠다드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기능이고요. 제공하기 어렵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개발, 그 회사만을 위한 CBO 개발이 별도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NPM을 시스템에서 산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비용과 효익을 따져보시고 엑셀로 관리를 할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파트너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IFRS 18호 도입, 회계 기준 분석하고 또 ERP 시스템 구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복합적인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적으로 준비할 게 굉장히 많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3일 회계법인과 더존이 함께 준비한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3일회계법인하고 이 더존비존이 작년 4월에 MOU를 체결을 하고 이 더존 옴니솔 도입에 대한 PI 그리고
구축을 작년부터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PwC 3일회계 법인에서 이 더존 옴니솔의 FI 모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 더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IFRS 18호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존 ERP 고객 대상으로 IFRS 18호 이 분석과 시스템에 대한 제언 방향까지 통합한 통합 자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별로 저희가 IFRS 18호에 대한 모든 분석을 3일회계 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ERP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도 같이 수행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업무 진행 과정에서 뭔가 기술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 더존 비주온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을 토대로 이 회사의 ERP 운영팀에서 최종적으로 ERP 개선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복잡한 계정과 분석 설명을 쭉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네.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니 조금 편안해지는 네. 기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법인 따로 그리고 ERP 업체 따로 만날 수 없는 원스톱 해결하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은 실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들 중 하나가 보통은 이제 회계법인은 분석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을 해서 이 회계법인이 분석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한 내용을 이제 회사의 ERP 운영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회계법인의 분석 내용을 재무팀이 받고 재무팀이 다시 ERP 운영팀에다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디테일한 내용이 좀 손실이 되거나 좀 해석이 왜곡이 되면서 이 ERP 운영팀에서는 도대체 그래서 뭐를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해달라는 거냐 이런 이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일회계 법인은 단순히 IFRS 18호에 대한 회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더존 ERP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ERP 개선 방향성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더존 옴니솔도 회사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ERP 운영 환경을 손에 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는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회사의 ERP 운영팀에서 적합하게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제언을 해드리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실제 컨설팅을 받으면은 어떤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컨설팅 결과물은 내부 보고 목적, 그리고 감사인 대응 목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산출물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가 실제 컨설팅 산출물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이 분석 산출 결과물들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토대로 외부 감사 대응까지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출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요, 3일 회계법인이라고 하면은 국내 최대 대형 회계법인이고 또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고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3일회계 법인이 작년부터 저희가 가장 많은 이제 대형 상장사들의 IFRS 18호 자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업무 경험을 조금 더 이제 향후 프로젝트 효율화를 위해서 이 IFRS 18호를 위한 내부 AI 에이전트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업무 산출물이나 업무 방법론들도 표준화하고 효율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회사들께서 이 IFRS 18호 이 준비는 해야 되는데 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자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막상 손대면 할 게 너무 많고 또 외부 자문을 받고 싶은데 3일회계 법인에 너무 금액이 비쌀 것 같다, 금액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저희가 AI를 활용한 방법이라든지 또 방법론적으로 효율화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좀 낮은 가격에 이 고품질 자문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낮은 가격의 고품질 자문 서비스라고 하니까요.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는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IFRS 18호는 단순히 손익계산서의 양식 변경 수준이 아니라 재무보고 체계 전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적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일회계 법인하고 더존 비존의 공동 TF가 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IFRS 18호 도입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후에 저희가 링크를 이제 별점을 드릴 거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3일회계 법인에게 이 IFRS 18호 자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혹은 컨설팅 니즈가 있으실 경우에는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